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입니다.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허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네.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건데요. 3월 첫 거래일인 오늘 역시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한 확정 발언을 했고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AI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흔들림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뉴욕 시장이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커졌던 배경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이게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이제 하워드 로튼이 상무장관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이 얘기를 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동안 이 관세 리스크와 관련된 시장의 생각, 또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이게 일종의 협상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아직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반나절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협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현지 시간으로 3월 4일이 돼서 관세 부과가 정말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또 실망감이 당분간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 이게 중국이라든가 또는 품목별 관세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관세 리스크는 이제 협상용이 아니라 이제 실제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우리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중국 양회가 오늘 개막을 하죠. 여기서 대미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그렇죠. 이야기를 언급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 이번 주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첫 거래일 마켓나우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체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역시 넥스트 트레이드 얘기를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도 좀 나옵니다만 8시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8시 3분 50초니까요. 이제 거래가 이제 시작이 좀 됐겠죠. 거래가 이제 8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 이제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KLX 한국거래소에 거래가 되는 9시부터 3시 반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규장이라고 그러면 이 앞에 부분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프리마켓이 되고 3시 40분부터 8시까지는 소위 말하는 애프터마켓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거래 시간이 이제 그동안의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 즉 KLS에서 종가가 그게 이제 결국 소위 말하는 이제 기준 가격이 된다. 이제 이 부분도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범 후에 2주간은 10개 종목만 거래가 되고 이제 계속해서 5월 달 중순까지 해서 이제 800개 종목, KLX,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이런 이제 주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800개 종목까지 관련 종목, 거래 종목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좀 바뀌는 게 있느냐인데 사실은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대로 거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체 거래소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이쪽에서 계속 거래되는 종목들이 이제 10개 뭐 1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초반에 어떤 쪽에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느냐. 처음에 이제 10개 종목 중에서 이제 엔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종목들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이 어떤 관련주로서는 이 엔터주들을 처음에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는 물론 뒷부분에 가서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사실은 초반 한 3주차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1월 달부터 3주차까지, 2월 3주차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순환매가 계속해서 업종별로 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좀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이 좋았다 그러면 내일은 뭐 방산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 그러니까 2월 중후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한 걸음 이 3월 초반 장세는 좀 바뀌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겠냐라는 건데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외국인들 수급을 살펴보니까 4조 원 정도 전체적으로 순매도란 중에서도 IT나 방산주들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났습니다. 순매수 1위가 네이버였는데 2,695억, 근 3천억 가까이 샀고요. 주가가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반등을 충분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1,400억 넘게 샀었고 2위가 SK하이닉스, 5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가 현대로템. 이렇게 좀 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IT와 이 방산주들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 역시 SK하이닉스 대장주가 이제 관심이 많았다 볼 수가 있겠고 거꾸로 이제 순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동차주가 가장 좀 많았습니다. 현대차 6,600억 넘게 좀 팔았고요. 기아도 2,000억 넘게 팔면서 9위에 좀 올라서 역시 관세 부분, 이 여파가 좀 큰 섹터들은 이 3월 달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지난해죠. 12월에 주가가 479달러를 찍으면서 이제 전고점을 만들었습니다. 480달러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2월 28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292달러까지 떨어져서 41%나 거의 2달 사이에 이제 추락을 했고 오늘도 2.8% 하락해서 284달러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이유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차 판매 감소, CEO 리스크 등등등 이런 것들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제 우리 사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해외 레버리지 ETF를 좀 엄청나게 좀 사고 있고 뭐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레버리지 ETF들을 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X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1%, 한국인의 매수 비중이 사학개미 비중이 58%에 달하는 그런 ETF 상품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사학개미들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직 좀 레버리지 상품들은 같은 어떤 수익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레버리지지만 이게 너무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이 좀 특정 종목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이 엄청나게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지난 한 주간에도 테슬라 주식하고 ETF 상품만 2,700억 넘게 계속 서학개미들이 사고 있으니까 서학개미들은 지금 테슬라의 이 주가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까지 온 건 맞는데 참 이 레버리지 상품만큼은 참 만만치 않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서학개미 분들의 투자 성향을 또 보여주는 상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협상맨이 아닌 관세맨의 모습을 더 강하게 보였던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나스닥은 장중에 2.6%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18,35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M7 종목들 이날장에서도 전부 빨간불을 켠 채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8%대 지수 하락을 보였던 엔비디아가 이날장에서 다시 한번 8.6%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인텔에 대한 어떤 공정조사를 진행한다,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이날장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감보다도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겠다라는 월가의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도 이날장에서 3% 가까이 또 다시 한번 낙폭을 보였죠. 모건스탠리가 탑픽으로 테슬라를 선정을 하고 앞으로 로보택시나 이 로봇 쪽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 $800까지의 주가 가능성
가능성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지만 전반적으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자 어떤 리포트에도 주가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장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더 크게 키웠던 건 바로 발표됐던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PCE가 먼저 발표됐을 때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하나의 희망처럼 피어오르긴 했었지만 이날 새벽에 발표됐던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제조업이 부진하다, 미국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조업이 다시 한번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게 작용이 됐던 건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었겠죠. 다음 장 통해서 주요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내놨던 트럼프의 말말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협상을 해줄지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증시를 지켜봤었는데 예외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산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1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것에도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증시에 나름 호재로 작용될 수 있었던 부분은 TSMC가 앞으로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전혀 주가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TSMC가 미국에 8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해당 투자 금액을 더욱더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함께 확인해 보신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하고 또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도 주요 경제 일정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만큼 한 주간의 변동성에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까지 확인을 했고 오는 5일에는 서비스업의 PMI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부분이니만큼 서비스업에 대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 쪽에 대한 데이터로 가장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보고서이니만큼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당장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오늘부터 개막이 되는 중국의 양회가 되겠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이 보조금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경제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미국을 향한 추가적인 제재안들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글로벌 증시 자체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국내 증시는 대체 거래소까지 오픈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과 변동성이 극심하게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줄까요?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혜의 빅샷 역시 박 이사님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휴 잘 보냈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이게 장 분위기가 사실은 연휴 때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투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뉴욕시장, 또 뉴욕시장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장은 괜찮았는데. 그렇죠. 좀 약간 다음 주에 이제 예. 월요일 날 쉬고 오늘 이제 기대가 좀 됐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좀 급락했던 우리 장이 오늘은 좀 반등하는 게 아니냐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또 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되면서 또 일단 오늘 시장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네. 아까 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도 일단 개장은 좀 약세로 하더라도 오후에는 네. 반등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뚜껑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열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박근혜 빅샷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또 파는 참 외국인 참 걱정입니다. 2007년 이후 최장. 네.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금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을 신경을 좀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잠시 뒤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역외 펀드 기준에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주요 국가들이 이제 뭐 대만, 중국, 일본, 우리나라들의 역외 펀드 기준에서 순 자본 대비 이제 자본이 들어오냐 나가느냐를 제가 한번 좀 알아봤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2월 달만 하더라도 자본 대비해서 1.2%가 자금이 유입이 됐거든요. 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중국도 0.8%가 늘었고. 그 중국은 뭐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돈이 네. 들어온다는 게 이해 가는데 대만은 올해는 조금 부진하던데 그래도 돈은 네, 계속 대만이 제일 들어오는군요.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본이 0.4% 들어왔는데 2월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마이너스 2.1%가 정확히 자금이 이게 단위가 다르네요. 예, 순 유출이 좀 됐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일단은 뭐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좀 어떤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특히 작년 8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팔고 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 모멘텀이 좀 불확실해졌다 이런 네, 분들 맞습니다.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첫 번째부터 보죠. 예. 기록. 예. 역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차트랑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관과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규모만 살짝 먼저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매도가 나왔죠. 2월 전체 매도가 3조 7천억인데 지난주 금요일만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서 굉장히 좀 하루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그렇죠. 양인데요. 1월 달 기준으로 이제 조 단위가 처음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월 달 되면은 좀 뭐 나아지지 이제 않겠냐. 매수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었는데 맞습니다. 여지없이 좀 무너졌죠. 그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상장주수 순매수 추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맞습니다. 늘어날 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정확히 이제 3분기서부터 이제 꺾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개월째 계속 팔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잠시 뒤에 키워드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을 때 이번에 이제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함께 그렇죠. 그 향후에 매도가 멈췄을 때 어떤 흐름이 나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이제 기록으로 살펴보는 그동안의 외국인들 상황을 한번 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이제 연결시켜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2월, 예. 자, 2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금 전에 기록을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팔았던 부분이 이제 2007년도 6월 달서부터 2008년도 4월 달까지 이 노란색 친 구간이 외국인들이 역대 최장으로 많이 팔았던 구간이거든요. 네. 거의 한 뭐 1년 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10개월 연속 매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팔고 있는 구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최고치를 한번 찍었었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 네. 폭락을 한 거죠. 매도를 멈췄는데도 그 주가는 다음에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급락이 나왔다는 맞습니다. 점이 실질적으로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판 기간이 언젠가 한번 차트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역대 최장 매도 2위 이제 2002년도 뭐 오필슨 코리아 외치고 뭐 그럴 때죠. 2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역대 두 번째 최장 매도인데 역시 이때도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했을 때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네. 초반에 가파르게 오르고 판 거를 마친 다음에 좀 약간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가가 좀 급격히 좀 올랐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큰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좀 약간 힘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파는 걸 멈췄는데도 주가가 더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2번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위인데 제가 이제 오타를 쳐서 2위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네. 작년 가을부터가 이번에가 이제 역대 3위다. 네, 2024년도 작년 8월 달서부터 지금 이제 3월 달이긴 합니다만은 역대에 비하면 그렇게 주가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언제까지 역대 지금 3위인데 이게 또 1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럼요, 그건 되고 모르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외국인들의 전략이 동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그런 때문에 거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듯이 36%가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록을 봤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인데 2월이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월 달에 이제 왜 키워드를 2월로 이제 정했냐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2월에. 그 안에서 지분을 늘린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는데도 사고 있다. 그럼 네. 뭔가 외국인들이 좀 다르게 보고 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보죠. 오른쪽에 증감은 그 전체 지분율입니다. 지분율. 그러니까 만약에 LIG 넥슨이 3.93%가 늘었다라고 하면 전체 지분이 3.93%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제일 위에가 실질적으로. 저렇게 보이고요. 네, 이제 뭐 금액이나 어떤 그 수량이 아니라 지분량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LIG 넥슨이 외국인들이 2월 달에 굉장히 순매도가 강한 상태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리마트, 한화, 그다음에 뭐 휴니, 현대, 롯데, 뭐 HLB, 삼양식품 다 알만한 기업이기도 글쎄요. 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잠깐 뭐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이제 현대차거든요. 현대차가 한 6,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매도를 많이 한 게 이제 KB금융인데 KB금융이 한 4,700억 정도 예. 좀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실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은 한 명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팔고 있는 외국인도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 있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종목군을 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좀 종목 선택에 어떤 참고가 되면 이제 좋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LI 넥슨 같은 경우는 거의 4%포인트가 늘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2월 달에 산 거고요. 1%포인트 이상 늘어난 종목들도 좀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짜 다 아실 만한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외국인들이 사는지 한번 보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종목이 좀 많은데 오늘 이제 탑픽을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탑픽 가보겠습니다. 뭘까요? 이 CJ대한통운 지난번에도 한번 이사님이 한번 언급하셨던 네, 네. 체결강도에서 네, 그 네. 종목인데요. 금요일 날 엄청난 시장 하락과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오히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중에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런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지 잠깐 보면서 좀 브리핑을 가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렇게 뭐 제가 크게 드리진 않더라도 뭐 하는 기업인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일단 건설 쪽도 있긴 한데 제가 CJ 대한통운 건설 쪽은 시장에서 거의 뭐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건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매출은 근데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그 네. 부분보다도 시장에서 왜 CJ 대한통운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이어 나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택배, 그다음에 이커머스, CL, 뭐 글로벌 건설인데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CL이라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이고 글로벌이 예.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중간에 이제 약간 진한 하늘색이 이제 CL이라는 건데 CL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계약 물류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제 항만에서 하역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물류를 이제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해서 각종 보내는 그런 것들 각종 기업들로서부터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하는 어떤 그 사업 부분 CL이라고 이제 대한통운 B2B 쪽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이 부분이 지금 CJ 대한통운의 호평을 이끌어내는 어떤 사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의 ASP 그러니까 뭐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SP라는 건 보통 우리가 통신주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합니다만은 택배의 ASP가 계속 가장, 올라가네요.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일요일 날도 이제 CJ가 메일오네라고 해서 네. 주 7일 이제 택배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건당 한 100만 건 정도 실질적으로 이제 택배를 운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CJ 대한통운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 추이 전망인데 사실 저는 리포트 같은 걸 볼 때 이 추이 전망은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어떤 추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연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방향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그러면서 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그 계약 물류 CL 부분 네. 그 부분이 성장이 계속 좋다라고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 주가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느리지만 성장도 하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좀 완전히 잡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그 폭락장과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매도한 시장에서 CJ 대한통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월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이건 같고. 월봉이고. 네, 월봉입니다. 네. 거의 이제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에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저도 그냥 흔한 것처럼 일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봉으로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갔다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이제 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사실은 요즘 같은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정말 좋게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아마 이번 3월에 조금 장이 특히 이제 초반부에 좀 힘들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참고하신다면 이 이후에 좀 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군요.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근호의 빅샷, 이제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 그리고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적인 탄력이 아니라 시장에 어떤 묻어서 내려가는 상황이면 체결 강도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그렇죠. 체결 그럴 강도가 때는 이제 낮다. 수급이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체결 강도가 좀 좋게 유지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최근에 좀 약간 뭐 어떤 증권사 쪽의 성격이 좀 강한 기업에 실질적으로는 이름은 증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한번 좀 차트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이제 배당락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배당락 원래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락 때문에 그냥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체결 강도에서 한국금융지주 보면은 뭐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정말 꾸준하게 상승했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식으로 가는 기업들이 사실 계속 양봉을 뽑아내는 기업들보다 오히려 추세가 더 길게 가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실제 바닥권에서는 뭐 7만 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뭐 고가권에서 83,000원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네임드 종목군들 중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그 차트에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으면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대부분 이게 이제 중장기 체결 강도가 이게 뭐 너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60일, 그다음에 20일, 5일.
일주일, 한 달, 세 달 동안에 사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다라는 뜻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도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3일 연속 빠져 있는데 와, 계속 100이 체결 계속 강도가 나네요. 다 100이 넘죠.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누군가 사지 않으면 이런 수치는 뭐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체결 강도가 좋았던 종목군들의 차트를 좀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계속 오르는 네, 경우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어쨌든 한국금융지주 아직까지도 체결 강도가 4가지가 다 100 이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지난주 금요일 싶습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짝 강보합이지만 체결 강도가 거래량도 늘었고 체결 강도가 239. 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 금요일장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전에 쌍용 정보통신이죠. 그렇군요. 네. 이 종목을 체결 강도로 신호를 미리 못 잡았으면 사실 잡을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신호를 줬을까요? 사실 과거에 거래량이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체결 강도를 믿고 사기 전에는 사실 뭐 살 수도 없고 검색할 수도 없고 전혀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역시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것은 이때서부터 체결 강도가 시장이 투자자들한테 누군가가 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몰래 힌트를 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체결 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올랐는데 사실 뭐 페니 주식이고 동전주고 어떤 거래가 많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0.7% 오른 날 416의 체결 강도는 사실 거래량도 조금 많아졌긴 했죠. 근데 이거 뭐 사실 몇백 원짜리이기 때문에 혼자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가격대에 비해서. 근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일주일 체결강도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개별주들은 당일 체결강도 일주일 체결강도 두 개가 동시에 최소화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체결강도도 좀 약간 들락날락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60일 체결강도가 밑에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약간 수급이 빠졌다가 긴 수급은 받쳐주고 있었는데 중간에 단기적인 수급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일주일 체결강도 계속 200원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날도 우리가 좀 팔 필요가 없고 팔 생각도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374가 26일요. 사실 약보합이었었거든요. 1원 빠졌네요. 1원 빠진 날. 그 다음에 뭐 상한가 들어가면서 체결강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요 날 어때요? 500이 지금 최대로 높은 그렇죠. 수치인 맥시멈이죠. 거잖아요. 3% 올랐는데 500 체결강도 요거는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큰 의미는 안 두고 이게 왜 이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카드를 한번 까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짝 관심을 좀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딱 금요일에 상한가. 그 장에서 상한가면 진짜 한턱 쏴야죠. 네. 알겠습니다. AI 클라우딩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체결 강도는 미리 신호를 주고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대구백화점이요. 좀 매각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흐름 한번 볼까요? 거래가 너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까 그 엔텍 종목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너무 정말 없었는데 답답하네요. 근데 최근에 좀 급등이 나고 살짝 좀 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 정도면 거의 다른 날 같았으면 상승이랑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친 날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한 2주 정도 거의 3주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딱 별 느낌도 없는 딱 보합. 제가 봤을 때 살짝 약보합인데 이날 그 신호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까요? 기대되는데요. 일단 뭐 들락날락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날 이제 보합이었네요. 이때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두 배 정도가 늘었고 이제 이건 체결 강도가 2배 정도 늘었고 이제 거래는 아직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체결강도 들어갔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가면 시세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거래가 너무 없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체결 강도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라고 해서 좀 교과서적인 어떤 텍스트에 표시를 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받쳐주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체결 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체결 강도 보실 때 안변리커님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체결 강도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우리 고품격 경제방송 이데일리에서는 기왕이면 좀 비싼 거, 약간 덩치가 큰 종목들을 시가총액이 그래도 있는 종목들로 해드리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처음에 예시는 교육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가끔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빅샷 종목을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빠르게 볼게요. 롯데리츠요. 리츠 들어가는 건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면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건물을 사는 거에 어떤 월세를 나중에 배당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볼만한 종목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리츠자 들어가는 거 중에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리츠자만 붙으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어떤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뭐 체결 강도가 아니더라도 체결 강도가 아니더라도 좀 횡보하다가 살짝 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살까 말까 하지만 살까 말까 뭔가 좀 약간 갈등이 일어나죠. 살까 말까. 근데 체결 강도를 딱 보면은 그냥 사 보세요라고 체결 강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츠 주식 딴 것도 좀 재밌는 거 많은데 리츠 좀 약간 재미가 없는데.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리츠 달려 있는 건 정말 시세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리츠는 어떻게 시세를 줬을까요? 자, 체결 강도 처음에 들어간 게 이제 아까 동그라미 치는 구간이거든요. 좀 재미없는 날 일단 5일 체결 강도 처음 100을 들어갔고요. 당일 체결 강도는 그 전서부터 좀 준비 작업이 있었는데 우리는 기다려야죠. 뭘 기다리냐면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 넘는 순간을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100을 유지를 하거나 처음 들어갔을 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일 체결 강도 한 번도 안 풀렸고 이쯤에서 20일 체결 강도 또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60일 체결 강도도 100 넘고 물론 뭐 거래량이 좀 나름대로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가격대와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은별한테 맨 위에 한번 봐보시면 0.14% 제가 봤을 때 한 틱 빠졌는데 체결 강도가 오히려 그리고 뭐 시장 대비로 비교하면 사실 이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잘 버텨줬다. 지난주 금요일에 0.14% 하락이면 원래는 한 5% 오른 거죠. 실질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4가지의 체결 강도가 다 나오고 있고 제가 이사님 이야기 듣다가 의사님께서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의미 있는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주시잖아요. 그 의미 있다라는 게 어떠한 걸 보면 될까요? 자, 의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체결 강도가 이렇게 중간에 뒤에 게 이제 중장기 체결 강도 좋은데 빠질 때 있잖아요. 빠질 때 오히려 이제 체결 강도를 보면 물론 이렇게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주식 차트에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차트에서 조정이냐 하락이냐는 누구도 사실 알긴 힘들지만 저는 예전에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매매했었거든요. 이제 빠졌을 때 더 사고 싶으면 빠졌을 때 이제 종목 내용과 흐름을 봤을 때 이거 빠졌는데 이걸 시장에서 누가 파네? 내가 한번 뭐 받아줘야지 이런 느낌. 너무 좋은 자리다. 그렇죠. 조정 없는 상승은 없거든요. 그거는 조정이 좀 이쁘면서 이게 유지가 되면 사실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리츠까지 해서 저희가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또 이사님께서 엄선해서 들고 오신 오늘의 빅샷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종목 고르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미래에셋증권이요. 지금 증권주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어쨌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좀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금리 인하 수혜로 보시고 들고 오신 걸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저희는 체결 강도 코너니까 뭐 체결 강도에서 항상 조정해서 뒤에 게 좋으면은 뭐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차트상에서 이제 올랐다가 N자형 패턴 다시 이제 N자형 패턴 반복. 이제 반복해서 이제 오늘 시장이 그렇게만 안 빠지면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체결 강도상에서 좋은 신호도 주고 있고 나름대로 시장대도 견조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좀 이런 밑꼬리들 누군가 이제 오후장에서 이제 그 네. 분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체결 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일 체결 강도는 뭐 꽉 차 있습니다. 네. 한 달 체결 강도 일단 들어가 있고요. 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게 2% 빠졌는데 은변형큰 이거 네. 한번 봐주세요. 금요일장요. 네. 2% 빠진 날 체결 강도가 오히려 조정 때 매수한 사람이 더 많았네요. 그렇죠. 네. 거의 200에 가깝기 때문에 금요일 체결량도 엄청 그렇죠. 높아졌어요. 네. 이제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한 사람이 매도한 사람보다 2배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뭐 오늘 꼭 안 올라도 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또 외국인이 5거래일째 지난주 내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매수하고 있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이상 네트워크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상당히 하는 게 많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철강 쪽도 하고 전자 거래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메세이상이라고 또 자회사도 있죠. 메세이상이라는 종목은 그 이제 기획 네.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딱히 나는 이상 네트워크는 이게 주종이라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나쁘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목 같은 거 보면은 뭐 차트 한번 보면 나는 차트를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보고 안 사면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은표는 요 날 있죠. 네. 사실 지금과 거의 똑같은 차트거든요. 근데 다시 그러네요. 좀 빠졌죠. 네.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밑꼬리들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누군가 이제 많이 빠졌다 싶으면 계속 받아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밑꼬리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은 네. 뭐 거의 상한가죠. 실질적으로는 윗꼬리도 약간 좀 그러네요. 밀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차트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떠나서 좀 약간 그 차트가 너무 이뻐서 한번 체결 강도가 부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와. 뭐 거래가 많지는 네. 않습니다. 뭐 개별주기 때문에 1% 올랐는데 355 체결 강도 정말 보기 힘든 체결 강도죠. 굉장히 그렇죠. 좋고 이런 구간들에서 네. 역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뭐 364 보합에서 210, 뭐 270 이런 네. 것들은 조금 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근데 5일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 세 달 체결 강도 달까지, 모두 네. 다 지금 매수 우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이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풍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에서 이 미국 관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구리 가격 상승과 또 수출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환경은 우호적이었지만 이 성과급 등의 지급을 이유로 해서 이 일회성 비용이 실적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25년 방산
이익은 이 내수 판매 비중 증가로 인해서 이 감익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수 판매 비중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올해 56%로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방산 부문은 이 해외 긴급 수요에 대응했던 수출 탄약을 올해에는 정부로 공급해야 되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감익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꺼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산 부문 외에 이렇게 구리 가격 부문에 있어서는 또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구리 가격은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또 구리에도 관세 조사를 지시한 만큼 구리 상승 잠재력이 현재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구리 공급 제한 역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신동 부문에 있어서는 실적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8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펌텍코리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먼저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다변화와 또 글로벌 수주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 비중이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러한 고객의 주문 변동에도 전체 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 화장품 업체의 증가와 더불어서 유럽과 미국, 중동 수주로 또 올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문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그러한 분석이고요. 그리고 프리몰드 사업에서 이 로열티와 또 마진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프리몰드 매출 비중은 76%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 해당 물량에 대한 용기 소유권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피어 그룹 내에서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프리몰드 방식이 대량 생산과 자동화에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캐파는 10%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투부 공장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가동 중이고요. 4공장은 10월부터 처음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리드 타임이 5주에서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튜브 사업부의 영업 레버리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휴스틸입니다. 휴스틸은 올해 이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2,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휴스틸은 유정관과 중소형 송유관을 제조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과 또 대구경 송유관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에 나섰고요. 연간 16만 5천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공장을 올해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미국 내 철강 가격이 또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이 미국향 송유관 수출 확대 가능성 역시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강관 수입 감소 규모에 따라서 미국 내수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각종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역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장 건설로 인해서 미국 수입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들로 미뤄봤을 때 현재 이 PER이 8배 수준에서 또 기존 쿼터제를 폐지하고 또 미국 내 에너지용 가격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올해 PER은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금 가격이 급등했고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8% 하락하면서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아쉽게도 2,600포인트 이탈하면서 뉴욕 증시 급락 영향이 장 초반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중인 만큼 지금과 같은 시장 조정에 저평가 중인 좋은 종목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조정 구간을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 살펴볼 텐데요. 4차 산업과 방산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 테마는 최근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로봇 AI에 이어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흐름에 맞춰서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다음 방산 테마는 역시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일본 방위비가 2배 이상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방위비 역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주들 수혜가 예상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공조인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공조의 주가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최근 단기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인 만큼 충분히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2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신일수위원, 고은배랭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이 지난주 토요일 날 좀 반등을 많이 하길래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가겠나 싶었는데, 또 미국 시장이 오늘 또 새벽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무겁게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 탑3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말씀 좀 들어보죠. 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이벤트가 많은 한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제 MWC 2025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이제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국내 통신사들이 AI를 통해서 이런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들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이번 MWC에서 AI 기지국을 시연을 했습니다. 특히 AI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해킹에 대한 위협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LG U+는 이제 양자암호 기술도 이번 MWC에서 공개를 했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신사의 AI 인프라 사업 그리고 데이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또 불안정할 때 이제 방어주의 매력도 가진 게 통신주니까 통신주 조정시마다 좀 꾸준히 관심 가지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제 중국의 양회인데 금일부터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양회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양회에서 조금 의미 있는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소비주들의 투자 심리도 한 번 더 개선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첨단 산업 육성 방안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딥시크 이슈 이후에 중국에서 AI 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도 이제 중국의 AI 발전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의 호재라든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일단 부양책이 좀 나오는지 그다음에 첨단 기술 AI 관련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섹터 관련된 얘기인데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시장 장악력 계속해서 키우면서 제약바이오주 전체를 일정 부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탄탄한 제약바이오주를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HLB 같은 경우 간암신약이 그 유럽 종양학회 치료제로 등재되면서 기술력을 현재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FDA 허가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셀티론의 램시마 같은 경우 글로벌 블록버스터 업체로 좀 도약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높거나 좀 풍부한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갖춘 업체들을 선별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지금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전시회 거기서 국내 통신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놓을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중국 양회 개막, 마지막으로는 제약 바이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짱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트럼프 정부 정책 강간 테마 강세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우스갯소리로 뭐 3선개헌 3-4번 대통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정말 뭐라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조차도 소름 돋게 들립니다만 어쨌든 뭐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이제 4년밖에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몰아치는 기분이 들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세게 몰아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강간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정책, 트럼프 정부 정책에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현대제철이 그 요구했던 그 조사 결과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잠정적인 그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현대제철, 뭐 포스코 홀딩스, 우리나라 동국장관 3사가 움직였습니다만 그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넥스틸, 그다음에 휴스틸, 동양철관 이런 베이비 드릴 베이비 정책에 관련된 강간 테마들은 굉장히 철강주 안에서도 조금 그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제품이 유정, 불착 및 체유에 사용되는 OCTG라던가 송유관, 배관용 강관, 구조용 강관 이런 다 파이프들을 만드는 지금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넥스틸, 휴스틸, 동양철관이 다 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용 철근, 이 그 조선용 후판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뉘는 반면에 요런 지금 그 강간 업체들은 아주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넥스틸이 강세를 보였다. 두 번째는 TSMC의 커넥션으로 4x4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TSMC가 퓨리오사 AI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 4x4랑 퓨리오사 AI가 또 협력을 해서 미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4x4는 AI 화질 개선 프로그램 픽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퓨리오사 AI, 4x4까지 연결되는 이 커넥션, 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 4x4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형 인디 브랜드 화장품주들의 선택적 강세입니다. 지금 마녀 공장이 또 금요일날 급등을 했었는데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지난해 매출액을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돌파했습니다. 참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는 OEM, ODM 혹은 OBM까지 나가는 업체들입니다. 뒤에서 만들어주는 업체들이죠.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매출액을 사상 최초로 2조 원 돌파했다는 얘기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힘을 빌어가지고 성공한 브랜드 회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아니에요.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그동안 굉장히 브랜드력이 떨어졌었는데 이 뒤에 백업을 아이러니하게도 차이나 뷰티들이 한국콜마랑 코스맥스의 힘을 많이 빌어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원래 왕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그다음에 차이나 뷰티 이런 회사들이 한국콜마 코스맥스의 힘을 빌어서 떴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한학령 해제 기대감도 중소형 화장품주에게만 아주 극소적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게 화장품 쪽이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또 양회에 따른 이제 여기서 나올 경기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책 이런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짧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배 랭커. 네, 3월 4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3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이 3% 이상 빠졌었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2%가량 빠지면서 2,520선까지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습니다. 0.86%가량 빠지면서 73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일단 뭐 동시효과상으로는 예상했던 대로 일단 힘들게 오늘 좀 무겁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 끝난 상황을 좀 보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우리 한국 시장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낙폭이 좀 유난히 더 커서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영향을 좀 미치겠다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뜬 걸 보니까 0.43%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코스닥 0.7% 하락으로 현재 좀 출발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일단 시장이 이렇게 했고요. 오늘 장 이 분위기가 이를테면 더 낙폭이 커질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그랬고 오늘은 뒤로 가면 갈수록 낙폭을 줄여서 플러스로 또 혹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또 오늘 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보시기 전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일단 흐름들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고은배님께 전해 주십시오. 네, 3월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날 시장이 깊게 눌렸던 만큼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한 모습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강행을 하겠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강행을 유지하겠다. 중국도 10% 관세 추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은요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원달러 환율 1,460원 웃돌았었고요. 현재 구간 좀 조정 국면 들어섰지만 여전히 1,460원을 웃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은 0.48%가량 하락하면서 2,520선대에서 출발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깊습니다. 1% 이상 강하게 빠지면서 734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만 미증시 나스닥이 2.6%가량 급락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장 금요일장 많이 빠졌기 때문일까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낙폭이 과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강하게 하락하는 만큼 오늘 정규장에서 우리 시장 SK하이닉스가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0.5%가량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5일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월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이 관세를 때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7%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 개막을 앞두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떠한 기술력을 공개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0.54%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셀트리온이 5위권까지 올라선 가운데 오늘 0.8%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와 함께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는 6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역시나 관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 1.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1% 이상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나 오늘 0.4%가량 하락 출발이고요. KB금융은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의 하락 대비 주가의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26%가량 빠지고 있고요. 우선 10위권 내에서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일제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정말 강하게 상승합니다. 9%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갔는데요.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고요. 방산 역시나 지금 미국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화그룹주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고요. 한화오션이 4% 이상 강한 상승, 시가총액 13위권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1위권, 8%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역시나 오늘 1.5%가량 강한 상승 나오면서 30만 원 선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신한지주,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일제히 상승하면서 11위부터 15위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음 16위부터 20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모비스도 오늘 0.8%가량의 상승 출발,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0.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삼성물산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는 네이버와 함께 하락으로 출발한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0.6%가량 빠지면서 12만 4,900원대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HLB가 2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하락한 영향인데요. 알테오젠 0.8%가량 상승, HLB 0.78%가량 오르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눌리는 것과 대비하게 오늘 제약바이오 1, 2위권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1.9%가량 하락하고요. 에코프로가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1%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도 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0.58% 조정 국면 접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천당제약 오늘 3% 이상 빠지면서 최근 추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소폭입니다만 오늘 하락이고요. 클래시스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한 뒤에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 이상 빠지고 있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2.6%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상승하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리노공업 역시나 3% 이상 빠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고요. 자회패 엔터 0.95% 하락하고 있고 SM도 3%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양해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이벤트들, 언급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 엔터주들 역시나 중국과의 영향력이 연관이 깊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응 좀 변동성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HPSP 역시나 1.4%가량 빠지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보로노이가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조금 더 빠르게 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지금 제기된 상황이고 주가 역시나 반응하고 있고요. 펩트론도 0.6%가량 상승 출발, ABL 바이오도 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펄어비스는 1% 이상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알아봤고요. 전문가들은 오늘장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현재 0.3%, 마이너스 0.3% 코스피, 코스닥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1%.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삽니다. 코스피 278억, 코스닥 144억, 선물도 오늘은 837계약회. 물론 누적으로는 아직 22,000 계약 순매도니까 누적으로는 많이 쌓여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사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예, 연기금 오늘도 현재 80억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1,460원까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담스럽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또 관세 여파가 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계속 줄이는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죠. 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요? 네, 우리가 쉬는 동안 이제 트럼프와의 관세 충격이 반영이 되면서 미증시가 좀 급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고 중국에는 10%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좀 팽배하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필연적으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물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도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도 이렇게 막무가내 관세 정책을 시행하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세 리스크에 충분히 노출됐고 선제적인 조정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내성이 이전보다는 좀 더 강화됐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지수가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피가 0.26% 정도까지 이제 당겼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대비해서 강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앞으로 좀 더 이제 밀린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표적으로는 이제 관세 리스크가 팽배하니까 수출 지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2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일단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부분은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수출이 이제 좀 개선이 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보시고 수출 지표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국내 증시를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 출발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부터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했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면 오늘 코스피 운송장비 가장 강한데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가 이끕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10%대 각각 급등인데 우크라이나와 이제 미국의 그 광물 협상이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악화되고 또 방산주로 이제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수주 실적이 좀 견고한 만큼 실적적인 모멘텀도 확실하고 생각보다 종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혹은 기대감이 현재 방산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주인 이제 하나오션도 7%대 강세, 미국과 군함 관련된 연결 모멘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운수창고 업종도 2%대 강세인데 HMM이 5% 상승입니다. 그동안 조선주 대비해서 해운주가 많이 좀 못 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의 키 맞추기가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통신주 0.7% 상승입니다. SK텔레콤과 KT 각각 1% 가까운 상승인데 앞서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MWC 모멘텀이 있고요. 향후 AI를 활용한 또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신규 성장 모멘텀 찾아갈 것으로 보이니까 방어주와 성장주의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제약주도 오늘 셉니다. 1.2% 강세, 셀트리온 2%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 1%인데 셀트리온의 램시마,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좀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좀 가장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이 좀 뭔가 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오늘 오태민 말씀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좀 됩니다. 자, 이번에 신일서 의원님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수 2527.36, 5.42포인트 빠지고요. 등락률은 0.21입니다. 코스닥은 732.5, 11.41포인트 빠지고요. 등락률 마이너스 1.53%입니다.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코스닥이 중요한 저항권에 다가오면서 굉장히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안 좋은 모습이 며칠씩 나오고 있죠. 코스피가 1개월 대비 2.77%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4.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많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3개월 코스피 3.28%, 코스닥이 지금 3개월 대비 두 자릿수 깨졌습니다. 9.44%죠. 코스닥이 최근 3개월을 두 자릿수 상승이었는데 깨졌다는 얘기죠. 자, 코스닥이 점점 더 저항권에 지금 다가오면서 이제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뭐 다시 살아나 버렸는데 일단 1,450원을 돌파해서 1,461.28, 1,470원대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만약 계속된다면 저 환율이 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서 아직 저 불씨가 좀 살아있긴 합니다. 오늘 뭐 순매수로 시작을 하지만 이거는 금액이 너무나 적고 지금 2월 28일 날 1조 5,500억을 파는 엄청난 양을 팔아버렸거든요. 지금 2월 20일부터 지금 4일 연속, 4일이 아니죠. 1, 2, 3, 4, 5, 6, 7, 8일 연속 팔고 지금 300억 사고 있는데 너무 양이 적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되돌리려면 최소한 하루에 5천억 원, 6천억 원씩 땡기면서 사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마저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일단 부담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방산과 조선 진격이 시작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1위, HD 현대중공업 12위, 하나오션 13위인데 얘네 세 개의 코스피 비중을 다 합치면 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 한 종목이 7%입니다. SK 하이닉스 한 종목의 비중보다도 이 세 개가 한 절반의 이 지금 위상밖에 갖지 못하지만 지금 급격히 치솟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KB금융 30조 4천억, 11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9조 6천억, 거의 바짝 붙었거든요. 지금 이거 역전 직전입니다. 이 만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업, 하나오션 지금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 세 개가 11위, 12위, 13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10위부터가 KB금융,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바로 그 위는 기아인데 사실 지금 이 삼성전자, 우선주 바로 밑에 네이버까지 있죠. 네이버가 32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1년, 2년의 퍼포먼스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9위권까지는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 네이버를 제치고 9위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방산주, 조선주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세가 가장 센데 방산주가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도와주지 않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지수는 어렵겠지만 지수의 비중을 아까 얘기 드린 이유가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저렇게 올랐어도 지수의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네이버를 제칠 때까지 지수랑 상관없이 진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수 비중을 얘기 드렸던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테오젠이 일단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그런 편중 비중이 낮습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가 차지하는 코스닥의 비중은 5%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순위가 바뀌는 것이고요.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떨어져서 4위, 5위의 싸움은 그냥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될 것 같고 오늘은 10위인 파마리서치가 인상적입니다. 지금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얼마 전에 지금 아까 장 초반에 신고가를 갔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이게 코로나 때는 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식인데 지금 30만 원을 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 기세고요. 클래시스, 휴젤, 파마리서치. 여기도 8, 9, 10위가 가장 뜨거운 미용 의료기기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과연 이제 8, 9, 10위인 미용 의료기기가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여기는 더 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좁기 때문이죠. 네. 5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8의 비중이거든요. 리가켄바이오 바로 밑에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가 앞으로 조금 더 달린다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섹터별로 상황 살펴볼 시간입니다. 본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조선과 방산이 있습니다. 역시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관세 협상 카드로 우리나라 조선 기술력이 떠오르면서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까지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합니다. 섹터 자체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정상들이 방위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배터리 개막을 앞두고 2차 전지에 대한 검색은 뜨거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터배터리에서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공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만큼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관돼서 전고체와 관련돼서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HBM 반도체 유리기판을 향해서도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섹터 자체가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급락과 함께 지금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매수의 폭이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금요일장 1조 5천억 원 이상을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260억 원의 순매수는 굉장히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 역시나 소폭입니다만 47억 원가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현재 2억 원가량의 순매수 짓게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5거래일째 매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방향성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27억 원 소폭입니다만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양 시장에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과 함께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0.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기계업종의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1.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의약품 업종 2%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운수창고가 2.5%, 운수장비가 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 괜찮습니다. 0.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운송 장비 부품도 1%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금속이 1.4%, 화학이 1.2%, 그리고 종이목재도 1.2%가량 깊게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화승코퍼레이션이 호실적과 함께 강한 상승 나옵니다. 23%가량의 급등세 연출되고 있고요. 시간 외부터 상승력이 좋았습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강관 업체이죠. 오늘 18%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0%가량의 강한 상승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샘표의 상승이 특이합니다. 11%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대두와 같은 수입품을 좀 금지하는 그런 카드를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대두 전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기사도 참 많았었는데 샘표가 대두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오늘 11%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캡이 오늘 30%가량의 상승 나오면서 결국에는 가격제 한포까지 올라갔는데요. 역시나 호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파인테크닉스도 오늘 가격제 한포까지 상승했고 BM팜텍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RF시스템즈 방산조 오늘 21%가량의 강세, 세노텍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 기업들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만큼 미중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반사이 기대되는 섹터도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인해봤고요. 시장 분위기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거 보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OTB부터 먼저 볼까요? 종목별로는 어떤 거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덱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2.6% 정도 상승 출발인데 이게 이제 시각 특수효과 전문 업체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었던 종목인데요. B2B에서 이제 B2C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외형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활용한 체험형 전시 공간 조성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었던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필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덱스터의 자회사가 이제 미키 17이라는 영화의 음향 작업을 담당하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이제 개봉을 했고 사흘 만에 이제 1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한 흥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모회사인 덱스터에도 이런 수혜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셀트리온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골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FDA 허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램시마의 블록버스터 등극 이후에 그 신제품 효과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제 미국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침투율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신규 시장으로 잡고 있는 게 이제 CDMO예요. 그래서 CDMO 부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오랜 기간 좀 준비하고 있는 만큼 CDMO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대감이 없었던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 반등인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익 개선 기대감에 따른 또 실적 개선 전망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영업이익이 8.3조 원,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과 국제유가 하락 등에 의해서 좀 원가율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주당 214원 얼마 안 되지만 현금 배당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또 배당 확대 기대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우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덱스트에서 시작해서 한전까지 살펴봤고요. 자, 신일서 위원님은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KB금융이 진짜 오늘 안에도 역전 나갈 정도로 지금 더 바짝 붙었습니다. 자, 오늘 섹터 1위는 조선이네요. 조선에서 하나오션 7.54, HD 한국조선해양 5.14, HJ중공업 4.92, 삼성중공업 4.16, HD 현대미포 4, HD 현대중공업 2.53까지 전 조선사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운주도 바짝 따라오고 있죠. 해운 쪽에서도 결국 중국 조선사에서 만든 거 아니면 중국 그 선 이름을 단 중국 국기를 단 이 지금 그 해운사들을 막으면서 그 해운 쪽에서 막으면서 이쪽도 지금 득을 보고 있죠. H&M 6.18, STX 그린로지스 3.29, 흥하해운, KS해운, 대한해운까지 플러스고요. 페노션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위 섹터는 방산인데 오늘 뭐 난리네요. RF 시스템즈 22%, 평화산업 12%,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9, 한일단조 9.82, 현대로템 9, 하나 7.89, 코츠테크놀로지 7.18, 뭐 방산 기자재부터 방산 완성업체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선 기자재죠. 여기서 이제 밸류체인 하단부들이 다 나오죠. 태광, 성광밴드 역시 피팅주들이 투톱으로 이끌고 있고요. STX 엔진, HD 현대 마린솔루션, 동방성기, 한라 IMS, 하나엔진, 하이로코리아 쭉 나오죠. 지금 LNG 본행제 무슨 뭐 저기 엔진 만드는 업체 그리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쫙 나옵니다. 다 읊어드렸던 것들이고 희귀금속 히토류 세노텍이 18% 오르면서 지금 단독으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5.41 요 정도고요. 밑에도 항공기 부품, 선박수, 평형수 처리 장치, 피팅, 강관 전부 다 지금 아까 전에 그 세 개의 그 이슈에서 말했던 휴스틸이 20% 오르고요. 넥스틸이 12% 오릅니다. 아까 전에 그 특징주로 다 처음에 세 번째 말했던 것들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특징주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지금 독일의 시가총액 12위인 라인메탈이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6배, 600% 올랐거든요. 라인메탈의 전차가 굴욕을 했죠. 전차 아니고 장갑차가 호주의 레드백을 수출을 성공할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이 호주 거미 이름이잖아요. 레드백하고 이 지금 라인메탈의 장갑차가 결었는데 라인메탈의 장갑차가 그 단가를 더 낮게 넣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었죠. 왜 한국 장갑차에 비해서 제가 낮게 넣어? 독일은 전차 군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낮게 넣었는데 레드백이 따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거에서 증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이 결국에는 10년 전에 이 선택이 이렇게 될지 알았을지 하나도 이런 선택이 이 지금 상황이 됐을지 알았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역시 역사는 운명이 엇갈리는 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 김승현 회장이 만약 자서전을 쓴다면 14년도에 그 삼성테크인 인수의 선택이 자신의 경영에서 가장 큰 중요한 선택이었음을 아마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선주에게 축배를 들고 뭐 아무 지금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하고 수익을 많이 나신 분들은 축하해도 좋을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장기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국내 증시 유동성 회복 기대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시 모아가는 전략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재반등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조금 더 회복이 된다면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장의 거래대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미증시의 고점 부담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자신감 있게 시장에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신 의원님의 오늘 장기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터져버린 트럼프 급발진, 시장의 충격에 대비해서 한 발 물러서자입니다. 자, 지금 방산주, 조선주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밑에서 미리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씨앗을 뿌리신 분들은 100% 넘는 수익이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수익금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제가 다 얘기 드렸죠. 유튜버들, 언론들, 증권사들이 알아서 올려주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고 드렸는데 지금 그 순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셨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거두는 기간으로 활용을 하시고 한 발 물러서 있으면 아주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데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짱 키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증권 2000 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한국항공우주 가져오셨더라고요. 어떤 투자 포인트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서도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상승세가 잘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여전히 좀 관심권을 좀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최근 동유럽이 금리 증강을 통해서 91조 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25년도에 중동과 우즈벡에 대한 대규모 수출 계약, 즉 KF-21 양산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실적은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위성 관련된 모멘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노후화된 위성에 대한 교체가 좀 시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 조선이나 방산 쪽에 대한 섹터의 상승세가 더욱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국항공우주 기맞추기 전략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와 더불어서 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정고점을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5년에 전반적으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65,000원 미만에서 63,000원 사이에서는 좀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6만 원 이하권 좀 잡아드렸는데 추가적인 현재 가격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정고점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7만 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상승이 좀 강하게 이어진다라면 그 이상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 좀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52,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65,000원 이하 그리고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방산 관련주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시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 패닉셀이 과연 진정될 수 있을지 글로벌 경제 진단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장재철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코앞입니다. 현지 시간 4일이죠.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2월 4일부터 적용된 추가 10%에 또 추가 10%가 붙는 그렇죠. 거고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세 전쟁 또 임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장의 시선은 엇갈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네, 뭐 당초 작년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보편 관세 부과하겠다고 세계 경제에다 선포를 했는데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일성으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공격적인 아주 대범한 이런 관세 협박이 협상용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또 추측을 아니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줬던 것이 부과를 해놓고 한 달 정도 또 유예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에서 알다시피 트럼프의 관세가 뭐 일정 품목에서 또 국가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뭐 자동차, 반도체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목재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또 농산물에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는 한 종목이나 한 국가에 대한 거였다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하나가 덜 될 수는 있지만은 다 유보되거나 안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보면 이러한 관세 정책은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관세가 궁극적으로는 부진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또한 뭐 재정 적자까지도 또 개선시키려는 이러한 어떤 일환의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우리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관세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역 관세 때리기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협상 카드는 여기저기에서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4월 1일 날 미 상무부가 그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거든요.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각 교역 상대국에 맞춰가지고 상호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부가가치세와 같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또 처벌 관세가 또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중순 아니면 5월까지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것은 또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뭐 역시나 비슷한 반응입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관세 난타전이 또 예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중국 이미 보복 관세를 하고 있고요.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뭐 25% 이렇게 뭐 10%에 대해서 10%, 15% 정도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은 요번 양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 정협이 되고 내일부터 전인대가 되잖아요. 이 두 쌍회가 두 회의가 올해의 경제 목표와 예산에 대한 어떤 확정을 짓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미국과의 관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뭐 조치들은 없을 거로 보여요. 그렇지만 뭐 앞으로 그것은 4월 달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서 아마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쌍회에서의 두 가지 회의에서의 그 주된 목표는 올해 경제 성장률 5%. 그리고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 아니면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좀 야심차게 설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한 2조 5천억 위안 정도의 재정 확대, 그리고 통화정책 면에서는 2분기부터 정책금리 50bp 인하와 필요 준비율 같은 거, 지급 준비율, RRR을 약 한 100bp 정도 내리는, 그래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올해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면서 성장 목표 5%를 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보이고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준다고 하면 지방 정부에서도 이 쌍회 같은 걸 하거든요. 거기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앙 정치에서도 아마 이런 혁신, IT 아니면 AI 관련된 혁신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에 대한 코멘트도 언급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지금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과 이 기술, 이 분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업들의 그 호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통화 정책 외에도 재정 정책을 함께 쓴다는 데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고 AI 시대 엄청나게 준비를 하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 혁신에 관련해서 투자 그런 부분이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정 부분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올해가 중국 제조 2025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아마도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은 계속 산업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기술 혁신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올해 진짜로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중국이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보면 중국 정부의 목표처럼 5%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4%대 중반이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소비 부양책을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판매 같은 거 작년보다 올해 한 2배 정도 늘렸습니다.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늘렸는데 이 정도 가지고서 소비를 통한 중국 경제의 어떤 경기 활성화가 어렵지 않나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중국 정부가 이런 아주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주저하고 있는, 아마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아마 그때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채권 발행으로 그걸 소화해내려고 하는 모습도 중국에서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으로 잘 소화낼 수 있을지. 어쨌든 중국이 삐끗하면은 여러 가지 좀 악재는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잘 소화하길 좀 바라고, 잠시 양회 얘기가 나와서 중국은 갔다 왔는데 다시 미국으로 좀 가보면요. 트럼프 관세 공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투자자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저하는 흐름도 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이죠. 어제 아틀란타 연준이 GDP 속보치를 발표하잖아요. 1분기 올해 1분기 GDP 속보치가 2.8%, 마이너스 2.8%로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1.5%였거든요. 그리고 2주 전 아니면 3주 전에 GDP 나오는 1분기를 2.9%까지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성장률이 거의 5%포인트 이상 떨어진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미국 경기에서 그동안에 좀 소프트 지표라고 할 수 있었던 경제 심리라든지 PMI 지표가 나빠진 거에 이어서 소매 판매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최근에는 제조업 경기까지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게 24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경기 둔화를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른, 아니면 좀 가속화되는 그런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2%로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1년 후의 인플레이션을 4.3%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물가 압력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높은 물가, 이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올해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 수출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 코스피가 소폭 반등한다 하더라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3%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8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반등을 기대했던 어느 정도 장밋빛 전망이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주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쉬는 사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 자체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고, 리스크 요인은 위험 회피 성향을 높이게 되고 이것이 주가 하락을 주도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 요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급격한 불확실성의 증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의 어떤 상승은 트럼프 관세에서 시작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뭐 사실이지만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 좀 과잉 조정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관세에서 시작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요. 코스피에서 보면은 약 한 40%가 반도체와 자동차, 앞으로 관세를 맞을 거로 예상되는 종목인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 초에 완료되는 그 미국의 그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뭐 최근에 농산물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관세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일단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5월까지는, 4월 말 아니면 5월 초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다시 좀 위험 선호가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으로 또 좀 좋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저희가 항상 따져드리는 그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좌표를 설정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를 감안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게 될 텐데, 또 여전히 물가 지표는 높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내리지도 못할 것 같은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올해 금리 한 번 정도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연준은 작년 말에 올해 2번 내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지표가 나빠지면서 올해 말까지 약 한 2.3회 정도, 그러니까 2번보다 조금 많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GDP 나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의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이것이 좀 더 길어져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예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세가 약화된다고 하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지표를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는 뭐 5월 아니면 6월에 한 번 내리고 9월 달에 한 번 내려서 2번 내리는 거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아마도 이러한 어떤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횟수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이번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려서 연준과 좀 속도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환율도 여쭤볼게요.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지난주 금요일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지금 1,458원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의 경제 관료들이 관세 얘기를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달러 원 환율이 평균적으로 35원 정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뭐 2월 중순에 1,430원대에서 1,460원대로 올라왔잖아요. 비슷한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변동성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1,430원, 70원대 내의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후에는 점차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듭니다. 네. 이제는 이 환율 수준이 좀 유노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코노믹톡 함께했습니다. 장재철 박사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어렵고요. 오늘은 환율 1,458원이고 뭐 조선과 방산 쪽 강하고요. 2차 전지 트럼프 관세발 우려 때문에 약합니다. 이후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